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가속화되고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면서 정부의 당초 의지와는 다르게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포함이 되면서 각종 편법까지 성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저임금 개편안과 지역 고용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명로 대전고용노동청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명로 청장입니다. 네, 배진환 충남대 명예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영진 공동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노총 대전본부 박종갑 교육선전국장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8,350원, 820원가량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다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도 있고요. 또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그 노동계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으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 8일에 최저임금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오늘은 먼저 그 최저임금 개편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청장님, 정부가 이제 마련한 최저임금 개편안 벌써 어떤 내용인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동안에는 생계비 등 그 근로자의 생활안정 측면을 주로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형 잡힌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기업의 지불 능력 등 경제 상황과 고용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결정 체계를 이원화하였습니다. 그간에는 노사공익위원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 왔었는데요. 그동안에는 노사가 제시한 그 초안의 그 최저임금 초안의 간극이 너무 커서 합의에 이르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그런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결정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그 결정 체계를 이원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구간설정위원회를 새로 신설을 해서요. 전문가로 구간설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최저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결정을 해주면 그걸 토대로 결정위원회에서 노사공익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그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노사 공익위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그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공익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좀 행사한다, 뭐 그런 좀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정위원, 공익위원 추천 과정에 있어서 정부가 그동안에는 단독 추천을 해왔었는데 추천 과정에 국회의 참여를 좀 보장을 하고 그리고 노사 단체와 그 추천 과정을 공유하는 그런 형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좀 대표성이 부족하다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노동계위원, 그러니까 근로자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참여를 하지 못했던 청년, 그다음에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가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사용자위원 선정 과정에서도 그동안에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견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대표가 참여 기회가 좀 적었었는데 이런 분들을 참여를 시키는 쪽으로 그래서 대표성을 보강하는 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개편안 내용을 보면은 아주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배 교수님, 학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개편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청장님 말씀대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공익, 특히 그 노사의 의견 대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견해차가 커서 그 중간에 뭐 결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서로 그 수렴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오래되고 어떤 경우에는 한쪽 그 위원들이 다 퇴장을 하고 남은 한쪽 위원들이 있거나 아니면 공익위원들 위주로 결정이 되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지불 능력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그 구간 설정 위원회를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결정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들 선정할 때 공정성을 기한다. 방향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결정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정하실 때 정말 제대로 공정하게 기업 사정도 생각을 하고 근로자 생계도 생각을 하고 다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공정한 분들로 위원들을 구성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한 가지는 결정위원회에서도 또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거기서도 의견이 맞질 않으면 그 공전하거나 아니면 한쪽이 퇴장을 하거나 이럴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도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결정 체계를 미리 대비를 해서 운영하실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얼핏 생각하기에도요. 그 전에 이제 결정위원회가 일원화됐을 때도 사실 그 논란이 많았는데 이거를 임금 이제 상하한선을 정하는 위원회를 하고 또 결정을 또 이원화를 하면은 이 논란이 두 번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단순한 생각으로. 예,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제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공익위원분들이 이제 결정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러니까 사용자는 대체로 뭐 동결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경영계는 뭐 수십 % 이상 뭐 70%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기준을 잡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간설정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전문가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활동을 해서 통계 분석을 하고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적정 구간을 설정해 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적정 구간을 토대로 이제 심의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사 간의 그런 제시된 초안의 간극이 너무 커서 심의가 지연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 김 대표님.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네, 글쎄 일단 이 개편안이 어떤 취지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충분히 공감이 되고 좀 이해도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당사자 간의 그 사회적 합의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중간에 이제 전문가 분들이 구간을 설정하는 차원에서 이제 개입하는 게 과연 그 사회적 합의와 대화의 취지에 과연 맞는 건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간이 결정이 되고 그 안에서도 사실은 계속해서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은 계속해서 또 각자의 입장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발생되는 이런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야 되는 보완들이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과연 그 구간 설정 위원회를 이원화시킨다고 해서 이게 과연 정답이 될까? 이 부분은 저도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일정 정도의 이제 경제적인 지표, 상황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분석한다는 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근데 다만 그게 그 결정책의 이원화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 그냥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할 때 중요한 그 기반 자료로서 좀 활용되는 측면으로 좀 고려되면 어떨까? 뭐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늘 논란이 되어 왔죠. 사실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인 노동계라든지 또 중소상인들의 목소리 대신에 전문가들이 주로 결정하다 보니까 그 노동계와 중소상인들의 이제 상공업자들의 목소리가 좀 그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노동계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박 부장님? 예, 우선 갑자기 지난해 이제 최저임금법이 이제 개혁되고 또 다시 최저임금법을 계속 사용자가 요구하는 대로 이제 계속 바꿔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좀 계속하고 있고요. 특히 현 장관께서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최저임금 개편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현 그 이재갑 장관이 아예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 부합하는 상황이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특별히 이것을 개편해야 되는 이유가 별로 없다. 이런 답변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노동계와의 충분한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그 협의나 사회적 공론화 없이 갑자기 이것을 이제 들고 나온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노동계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왜 이걸 갑자기 들고 나왔는가라는 문제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이제 구간 설정 뭐 이런 것은 기존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 속에서도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굳이 이걸 다시 제도화까지 들고 나온 것이 뭘까? 결국은 그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은 이제 그 인상폭을 낮추려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의 이제 이유가 있는 것인가 하나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재계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그 차등 제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지금 그 구간 설정 위원회를 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일본이 그런 비슷한 제도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을 지금 당장보다는 이후 최저임금법을 또 한 번 개혁하려고 하는 시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노동계는 현재 이런 불공정하고 협의 없이 진행되는 이원화 개편에 대해서는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노동계에서는 이번 개편안 자체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제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는 이런 그 일부 이제 그 요구에 대해서 좀 이제 완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부의 조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지금 그 아까 그 개편안 내용에 보니까 경제 상황을 일부 반영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럼 네. 어떤 형태로 반영이 되는 건지 혹시 설명이 될까요? 예, 그 이제 경제 상황이라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뭐 지불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뭐 물가 상승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 지불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추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소상공인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 그 지불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균형 있게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최저임금 이제 결정 기준에 이제 기업의 지불 능력을 이제 추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 우리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 요구에 대해서는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영 손실의 책임을 노동자들이 경영 과정에서는 전혀 배제시키고 책임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다시 전가시키는 과정이 계속돼 왔었는데 이 부분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까지 이제 포함시키겠다는 거고 결국은 사업주위원회만 너무 보장하려고 하는 정부의 개편안이 아니냐 이런 속에서도 이 문제도 사실은 수용하기 사실 어려운 이야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경제 상황 이 반영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요? 수치적으로도 사실 해석도 다를 테고 그럴 텐데. 사실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제 어떻게 보면 큰 기업들, 대기업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노조도 많이 조직이 돼 있죠. 노조가 조직돼 있는 대기업의 어떤 견해를 나타내는 게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받게 되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은요. 2017년만 해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13% 정도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이 있어요. 그게 구성이 어디에 집중이 돼 있냐면은 그 5인 이하의 5인 미만의 그 아주 소상공인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쪽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많이 수렴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대기업의 노조가 조직돼 있는 부분에서는 좀 불만이시겠죠. 근데 나라 전체를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소상공인이나 이런 쪽 부분도 분명히 경제 성장에 기여도 하고 역할도 많이 하시고 어려움도 느끼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까지 함께 고려를 해서 경제 상황을 다 분석을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임금을 올리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걸 분석할 필요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한번 일단 해보고
그때 또 조금씩 수정을 하든지 다른 의견도 반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그때 조정을 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제가 아까 그 개편 추진 과정이 좀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2017년 9월부터 한 4개월간 TF를 구성해가지고 임금 체계 그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노사가 다 참여를 해서요. 근데 이제 결론을 못 냈죠. 그래가지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해서 계속 토론했는데 네. 결국 결론을 못 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걸 논의도 네. 전반적을 다 다루진 못한 상태였고 그 산입범위 정도 이제 다루고 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계약으로 이제 정리됐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후 과제로 이제 넘겨져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금 정부가 계약안으로 좀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사회적인 논의 과정들을 충분히 그리고 당사자 논의 과정들을 생략한 거 아니냐 이런 거 속에서 계속적인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당시에 네. 그 산입범위만이 아니고 최저임금 제도 개편, 그러니까 결정 체계와 관련된 부분도 논의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 결론을 못 냈습니다. 합의를 도출을 못해서. 그래서 이제 정부에 이송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ILO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국 사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 초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련을 해놓고 지금 또 이제 계속 그 공청회라든지 토론회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편안이고 여기에 대해서 또 앞으로도 계속 이제 토론은 이어진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 의견 어떻습니까? 네, 뭐 앞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 취지 자체는 거의 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조금 고민이고 좀 걱정되는 것들은 아까 이제 청자님께서 다양한 계층들의 이런 참여들을 더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청년 혹은 아르바이트를 이런 하고 있는 계층 같은 경우에는 또 조직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알바 현장에서 혹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 현장에서 미조직화되어 있는 이런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단순하게 위원회 확대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위원회뿐만 아니라 그 전에 다양한 세대, 다양한 계층의 이런 그 최저임금 당사자분들의 의견들을 반영해가는 이런 다양한 개방적인 루트들이 조금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 더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하지만 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목소리를 참 반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실제로 이제 최저임금 개편안이 한 2년 동안에 30%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가장 뭐 소위 말해서 원성이라고 할까요? 이게 어려운 분들이 이제 소상공인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저희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뭐 일부 고용 감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를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는 첫 번째로 이제 저희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그 소상공인 분들의 그 인건비 부담 이걸 완화해 드리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 일자리 안정자금 수준이 그러니까 과거 5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1인당 작년 같은 경우 13만 원씩 이제 지원을 해드렸고 그리고 그 외에 또 현 정부 들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한 5번 정도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뭐 카드 수수료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임차료 부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가맹점 수수료 부담 이런 것들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경영 어려움을 좀 나름대로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이제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소비 증가로 이어져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에 따른 고용 감소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이제 일시적인 상황이고 과도기적인 상황이다. 예. 정부는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외 지원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해소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학회에서 논문 발표도 했고 제가 나름대로 조금 스터디를 좀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분석한 범위는 18년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간 시점은 아닙니다. 17년까지입니다. 2008년에서 17년까지인데 뭘 분석을 했냐면요. 지역마다 그러니까 16개 특광역 시도로 이제 우리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마다 임금 분포가 조금씩 다릅니다. 상당히 많이 달라요.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경북이라든지 전남이라든지 제주라든지 이런 쪽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근로자 비중이 꽤 높아요. 네. 근데 뭐 세종시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좀 비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분석을 했냐면은 그렇게 임금 분포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이 있는데 똑같은 일률적인 최저임금이 가게 되면 그 임금 분포가 낮은 쪽에 보니까 여성과 청년과 장년 이 사람들의 고용률이 체계적으로 낮습니다. 그게 2017년까지도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최저임금의 그 효과가 지역 간에도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청장님 말씀대로 지난해는 2018년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일자리 안정자금이 가게 되면 17년까지는 안정자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자금의 효과가 좀 지나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옛날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사실은 안정자금도 영세한 이 기업 사업체들 중에는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은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 약 한 3분의 1이나 30% 좀 낮지만은 그 정도는 아직 가입을 못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안정자금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걱정하는 게 이런 소규모 영세 사업체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이제 그래서 이게 고용의 효과가 고용률을 좀 낮추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럼 18년, 19년 더 올라갔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 저는 단기적으로 물론 단기적인 효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임금도 그 물가도 또 지나갈 거고 경제도 성장하기 때문에 그 수준이 유지가 된다면 다른 요소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면 임금이 올라간 최저임금이 올라간 효과가 좀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그 효과가 줄기는 할 텐데 그러나 당분간은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최저임금 결정 체계에서 저는 걱정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실제로 보면 저희가 식당 같은 데서 이제 그 자주 가는 식당에 물어보면은 과거에 2명이 일하던 것을 이제 1명으로 줄이는 경우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나타나고 있긴 한데 한편 생각하면은 그 지금 올해 이제 제가 올라간 게 10.9%가 상승했나요? 근데 그 전에도 사실은 2017년 이전에도 한 7%에서 8% 정도는 상승했단 말입니다. 늘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과연 물론 작년에 16.7% 올라가면서 좀 과도했다고 하지만 이가 과연 과도한 수치인가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하고요. 이게 너무 최저임금 인상에 모든 것을 다 저희가 몰아붙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박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뭐 고용 한파 뭐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게 다 최저임금 때문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검증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 실제로 이제 여러 학자나 연구 자료 속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 고용 한파가 최저임금 때문이라기보다는 현재 전반적 우리 경기 하강 국면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큰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상당수 있고 또 오래된 논쟁이지만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관련해서도 크게 영향 미치지 않는다 이런 연구들이 사실은 최근에 더 많이 제출되고 있는 지점도 있고 문제는 지금 업종별로 그 차이가 숙박업이나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쪽 편의점이라든가 식당 이런 데에서 사실은 피부적으로 느끼는 지점들이 있는데 이 지점은 어떻게 보면 고용의 감소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문제가 되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포화 상태에 놓여 있었던 이 엄청난 뭐 편의점 숫자도 진짜 엄청나게 뭐 제가 이전에 지도를 찾아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편의점이 무슨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도 제가 한번 봤었고, 뭐 식당도 엄청난 그 식당과 그 자영업들이 많은데 이쪽에서 발생하는 포화 상태에 있고 한계 상황에 놓여 있던 것들이 지금 경기 하강 국면을 맞으면서 그 발생하는 것들이 더 큰 게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대적으로 최저임금이 고용에 더 그 긍정적인 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 그리고 실제적인 독일이나 이런 데서의 그 실증적인 사례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1, 2년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 대표님 네. 보시죠. 최저임금 관련해가지고 가장 직격타 맞으시는 분들이 영세기업, 하청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분들이시죠. 그리고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자꾸 고용이나 이런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문제 계속 연관을 지으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그 건물의 임대료라든지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안 내려가니까 계속해서 이제 지출만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아까 이제 청장님 얘기하셨을 때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시도들 하고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노동소득을 강화해가는 방향이라면은 그 반대로 불로소득 임대료라든지 이런 불로소득에 대한 규제들은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군가의 소득이 오른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누군가의 소득은 또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어느 소득을 감소시킬 거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노동이 없는 소득들이 그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일각에서 계속 최저임금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또 다른 시각은 이런 불로소득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서 자꾸 최저임금만 무리하게 올리니까 자꾸 역으로 비판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그 새롭게 그 패러다임을 전환해가는 이런 시기이다 보니까 일정 정도의 이런 생활 안전망 같은 사업들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일자리 안정자금 그리고 최저임금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대책들도 단기적으로는 좀 급하게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요즘 이제 포괄임금제를 교묘하게 오남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요. 또 주휴수당 때문에 알바 쪼개기 같은 형태로 이 편법도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고 있는 대학생 김모 씨. 방학 기간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지 않아 고민입니다. 한 곳에서 그냥 하루에 막 8시간, 뭐 10시간씩 하면 편한데 막 짧게 해야 되니까 모으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실제로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는 하루나 이틀만 일할 사람을 찾는 편의점이나 커피숍, PC방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다 보니 업주들이 쪼개기 고용에 나선 겁니다. 좀 더 일할 수는 없나요? 한 15시간 이상? 네, 그럴 순 없어요. 다른 분들은 스케줄을 맞아야 돼가지고. 알바 쪼개기뿐 아니라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기 때문입니다. 한 달은 무조건 수습기간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습급여는 저희가 원래 급여의 90%가 들어갈 겁니다. 이렇다 보니 주 17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2년 전에 비해 20% 이상 늘었습니다. 연차 수당과 관련해서 연차 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 보통 상용 근로자들에 비해서 좀 많은 불이익이 있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 정책이 오히려 청년 구직자들의 피해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네, 이 청장님. 이렇게 된다면은 당초 최저임금 인상 취지가 상당히 퇴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이 새로 작년 말에 그러니까 이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도입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저희가 근로기준법을 도입해서 시행하기 시작한 1953년부터 법상으로 지급 의무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휴수당 때문에 알바 쪼개기가 발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주휴수당은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88년부터 최저임금에 산입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주휴 처리되는 시간을 그 최저임금 산입된 그 금액으로 또 나누는 데도 포함을 시켜왔었거든요.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 40시간 일하는 월급 근로자의 경우에 그 받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몇 시간으로 나눌 거냐라고 할 때 그 소정 근로 시간 플러스 그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해서 통상 209시간으로 하는 게 거의 관행으로 굳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년 이제 말에 시행령 개정하면서 그냥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고요. 그러니까 뭐 주휴수당이 새로 부담이 늘어났다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알바생들 근로시간이 조금 줄어드는 문제는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그렇게 되면은 근로시간을 굳이 줄이지 않더라도 고용을 유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노력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 그 알바하는 그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은 월화수목금토 다 다른 직장을 가지면서 일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다고 합니다. 전혀 되게 엉뚱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좀 뭔가 대책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도 들고 교수님 보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주휴수당 문제가 일반 직장인들은 사실 크게 관련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뭐 예, 주말에 그렇죠. 일하고 쉬게 되니까. 하지만 이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또 이 일용직 같은 경우는 이 분명히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게 주휴수당 문제는 얼마 전에도 작년에도 그 최저임금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도 7, 8천 원 최저임금 되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10,000원을 넘는다. 그러면 우리 이 정부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10,000원을 넘기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됐냐면 그동안에는 최저임금이 조금씩 올라가니까 이게 눈에 뜨이질 않았는데 지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휴수당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해서 챙겨줘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소기업 입장에서는 영세한 입장에서는 더 이제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동안은 대부분 판례 체제로 갔었는데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 이런 규칙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판례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판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지금 고용부 거기서 이제 지금 이번에는 그것까지 다 최저임금을 지켜서 지급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좀 커진 상황인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주휴수당 이 부분은 아까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1953년에 도입이 된 제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1953년이라는 것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농촌에도 도시에도 과잉 노동력이 흘러넘치고 있었고 임금 수준은 생존 임금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근로자들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한테 조금이나 더 챙겨주자라는 취지로 저는 도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임금이 자꾸 올라가서 평균 임금을 보면 국민소득 우리는 3만 불, 일본은 4만 불인데 대기업 임금만 봐도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지금요. 거의 비슷해졌고 영세한 작은 기업도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선진국에서는 어디에도 채택하고 있지 않는데 이거를 한번 차제에 임금 체계를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임금 체계에도 손을 좀 봐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럴 때 같이 고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노동교수는 어떻게 볼까요? 일단 뭐 주휴수당 문제를 여기서 논쟁하기에는 또 뭐 큰 주제이긴 한데 네. 뭐 우리 이제 장시간 노동 그리고 저임금 체제가 우리
사실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재벌과 우리 산업이 어쨌든 가는 과정들이 좀 있었다면 그 시스템이 여전히 지금 노동 시간이 나 저임금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속에서 이런 주휴수당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알바 쪼개기 같은 경우는 심정적으로 뭐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당장이야 급여가 조금 나가니까 내가 경영상에 뭐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직원 아무리 단순 노동이라 하더라도 그게 숙련도의 문제라든가 그 신뢰관계 형성 문제가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경영의 그 작은 영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네. 깊게 해보고요. 그런 문제 속에서 어쨌든 아까 우리 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각종 제도적인 보완들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좀 더 나갔으면 좋겠고 특히 이 문제가 되는 편의점이라든가 프랜차이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최저임금 문제보다는 그 거기에 갑인 본사의 부당계약 문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같은 이런 일자리 쪼개기는 결국은 나중에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냐라는 심정은 사실 저도 이해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상공인 분들이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냐 하는데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이 안에서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가장 최근에 예. 했었을 것 같고요. 또 제 주변에 실제로 이런 알바 쪼개기라고 하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요일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들 그리고 주휴수당이나 이런 논의들, 사회적 그 임금 체계에 대한 논의들에 대한 부담을 또 다른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분들이 직결적으로 다 타격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지불 능력이 실제로 어려운데 이런 문제들이 너무 빠르게 되기도 하고 또 충분한 제도적인 준비들 아까 얘기했었던 프랜차이즈 그 본사 가맹점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건데 어쨌든 저는 이런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들 그리고 주휴수당에 대한 논란들을 너무 을과 을의 싸움으로 붙이는 이런 모양새는 굉장히 좀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예를 들어서 그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분들이 주휴수당 때문에 어렵다면은 본사에서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을 해야죠. 그거를 왜 그 열악한 소상공인 분들이 갑자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이 아르바이트생들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본사하고 체결한 그 계약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무조건 다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새벽 시간대나 이런 때는 아르바이트생들 실제로 안 쓰게끔 그냥 쉬어도 되게끔 이런 식으로 계약 구조 변경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변경하지 않고 자꾸 소상공인과 청년 노동자들의 싸움처럼 이렇게 붙여지니까 저는 이게 지역 언론도 그렇고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이 프랜차이즈라든지 혹은 소상공인 분들의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더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을과 을의 싸움을 언론이 괜히 부추기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네요. 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근로시간 단축 문제인데요. 이 최저임금 인상과 또 여러 부작용들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국회 조사에 따르면은 한 40만 원 정도 소득이 감소한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실제로 이 수당을 대부분 이제 그 일용직이나 또 이 알바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초과 근로를 통해서 이제 얻는 수익이 많죠. 그런데 이 부분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이 되면은 이 어떻게 해결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사실은 근로시간 단축은 대세로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반드시 선진국으로 가자면 가야 되는 길인데 한두 가지 지적이 되는 것은 예를 들면 그 40만 원이 왜 주느냐? 그 초과 근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휴일 근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안 하기로 하게 되면
그 이제 근로자들이 일을 그 시간에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우 이제 최저임금 수준 정도 보수를 받고 있던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이 확 줄으니까 이제 보수가 줄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청장님한테도 건의를 좀 드리고 싶고, 정부에도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것도 크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장시간 근로에 어떻게 보면 조금 숙달이 돼 있거나 익숙해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바꾸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화가 바뀐다라고 이제 우리가 크게 봐야 되고, 또 이제 그거를 소위 워라밸 사조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의 그 합계 출산율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위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걱정이 되는데, 그것까지를 포함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임금 체계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지금 이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를 어떻게 수입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뿐만 아니라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뭐 이런 정책, 그다음에 각 분야마다 임금 격차가 아주 심한데, 남녀 임금 격차, 학력별 임금 격차 이렇게 굉장히 심한데,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조금 시간을 두면서 조정을 하고, 각 업종과 직종에 따라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들을 잘 살펴서 거기에 지나치게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개혁을 해나가는 정책을 정부에서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름이 그게 하다라키 개혁 실현회의라고 하는, 그 의장이 아베 총리거든요. 거의 스팬을 10년 정도 기간을 잡고 개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문제는 단기간에 금년에 끝내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거를 좀 시간을 두고 문제를 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거기에 맞게 조금씩 개혁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 근로를 많이 해서 그렇게 이제 일정 수준의 소득을 유지하시는 그런 근로자분들께는 임금이 이제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근로자분들도 어쨌든 평생 근로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강을 또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워라밸, 일가 가정의 양립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제 마련돼 가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노력, 뭐 홍보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임금이 줄어드는 그런 근로자분들을 정부가 이제 제도적으로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이제 사업장에서 일정 부분 보전을 해드리면 정부가 그 보전분을 다시 이제 사업장에 지원해드린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물론 한시적이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고용센터나 이런 데 이제 문의를 하시면은 그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 시간당 생산성을 좀 높이는 노력이 선행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똑똑하게 일하기라고 해서 종전에는 연장 근로를 통해서만 그 일을 끝냈었는데 그거를 이제 퇴근 시간 내에 끝내려는 그런 노력들을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꾸준히 해나가야 이게 궁극적인 해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지역별로 또 임금을 차등하는 그 최저임금을 차등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이 최저임금을 차등하는 부분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박 부장님, 네, 그 얘기하기 전에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는 어떤 시간당 생산성 문제 이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 노동자들이
연장근로 뭐 야간 특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의 아이들 학비 문제라든가 뭐 그 이후 향후의 노후 수동 문제 이런 주거 문제 이런 부분에 이제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서로 연장근로 하려고 내부에서 다툼을 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복지 문제를 대폭 확대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 아니냐. 시간당 일 하게 되면 자기 어쨌든 몸을 더 많이 써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어쨌든 각종 자동화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일부 해결할 나가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복지 문제가 대폭 그 확충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끊임없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하나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이 지역 계속 그 최저임금 문제가 나오면 업종별 지역별 차등임금제가 계속 그냥 단골 메뉴처럼 사실 나오는데 저는 이것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 그 결정에 대한 개편 문제도 이거하고 지금 연동이 있지 않을까 지금 저는 우려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작은 지역에 다른 이 지역별 차등을 하는 나라들이 몇 있죠. 그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땅덩이도 좁은 데서 이걸 시행했을 경우 어느 지역은 저임금 지역 뭐 이런 그 낙인 효과들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또 그 업종별로 또 차등을 뒀을 경우는 여성이나 청년 노동자들이 직격 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그 현재 여성이나 그 청년 노동자들이 지금 취약 그 산업에 많이 종사하고 그쪽으로 인입되고 있는데 결국 그쪽의 최저임금 인상을 낮추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우리 결국은 또다시 빈익빈 부익부를 양산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절대로 우리 상황에 현실에 맞지도 않고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국가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의 자치분권 시대에 이런 그 차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이고요. 그리고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 다른 임금도 아니고 최저임금을 그렇게 차등 두는 거는 기본적인 최저임금의 취지와 완전히 대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생활임금은 각 지자체마다 정하고 있거든요. 그 어느 정도 상황들 맞춰가지고. 근데 최저임금은 그 최저임금이 정말 최저임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의 질을 최소한으로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금액이 최저임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에 맞춰서 이거는 그 삶의 질을 좀 보존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냥 균등하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이제 연구를 좀 하셨는데, 그죠? 예, 아까 제가 네.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예. 저기 두 분 말씀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장 되시는 분들도 자기 지역이 저임금 지역이다 이러면 그 싫어할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지자체 장들도 의견이 우리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경향이 강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금 수준이 낮은 지역이 있고 이게 쉽게 잘 안 바뀝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낮은 임금 분포를 가진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고용률이 낮아요. 체계적으로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개선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 저는 업종별이나 뭐 직종별이나 연령별이나 이것까지 도입하는 건 행정비용이 너무 들고 그다음에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별로 좀 차등을 두면 그런 차이들을 상당한 정도 흡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선 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하게 되면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낮은 최저임금을 갖고 있는 기업들한테 많은 작은 기업들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못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유치될 수 있다. 유치될 수 있고 시장 경쟁에 의하면 임금이 낮은 쪽으로 기업이 진입을 해서 거기에 창업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지역별로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을 하면 지역의 그 노동정책 인프라가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통계도 발전해야 되고 전문가도 같이 그 지역의 노동시장에서 연구를 해야 되고 행정하시는 분들은 정책하시는 분들은 정책 기술도 발달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인프라를 발전시킨다라는 것도 있고 아까 말한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고용률 낮추는 효과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지역을 16개 도시로 다 나눌 게 아니라 이제 권역으로 좀 묶어서 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좀. 네, 지금 뭐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다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업종 간에 수많은 업종이 있고 또 지역도 나누면은 또 세부적으로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현실적인 통계 인프라가 지금 구축돼 있지 않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최저임금의 여러 부작용이라든지 개편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그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청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저임금 인상도 그렇고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도 그렇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이제 사회복지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복지를 확충해 나가는 것도 맞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같이 노사가 합심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생산량을 단위 기간 내에 좀 빨리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만 근로시간 단축도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저희 노사발전재단이라는 걸 통해서 그 일터 혁신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노사가 합심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박 국장님 짧게 예. 듣고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제 최저임금 계약의 여러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이제 노동계에서 이제 노동 정책의 후퇴로 좀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불식될 수 있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 개편은 좀 중단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을 높이고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정부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최저임금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고 기본적인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시대를 열고자 함이겠지요. 지금의 진통이 단지 시행착오인지 아니면 정책의 오류인지 좀 더 면밀하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